안녕하십니까. 요즘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비대면인 줄 알았는데 그죠? 또 이게 인원수에서 다른 데는 다 저기라서 뭐 비대면이라 혼자 촬영 계속 했거든요. 다음 주까지는 그죠? 오늘 첫 시간이죠. 이렇게 하고 지난번에 봤던 그 강의 노트는 제가 지금 작업 중인데 거기에 문제를 같이 지금 정리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패치 좀 많아져가지고 작업은 좀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뭐 거의 쉬는 날은 그것만 하고 있는데 편집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고, 그리고 다른 데하고도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 지금 강의 노트를 한다는 학원이 별로 없어가지고 다른 학원은 안 하겠다, 그냥 이렇게 학원에서 자체에서 싫어해가지고, 그걸 또 만드는 양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복잡합니다. 또 방문각 쪽하고 얘기도 좀 돼야 되고 그래서 복잡해서 시간에 좀 이번 달 안에는 또 해결될 건데, 제가 그래서 하는 김에 문제랑 같이 할 생각이거든요. 거기 OX하고 같이 넣어가지고 한꺼번에 정리하려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제가 정리를 빨리 해서 최대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 뭐 강의는 뭐 지난 11월 달에 들으셨으니까 뭐 들으신 분들은 뭐 내용은 다 비슷합니다. 강의하는 거야 뭐 그죠? 뭐 이런 내용들은 뭐 다 같은 얘기죠. 다 아는 얘기고, 강의 어떻게 한다, 몇 점 맞아야 된다. 근데 이거는 꼭 명심하셔야 돼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 차는 무조건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중개사법 그죠? 얘를 고득점 무조건 30개 이상 무조건 맞으셔야 되는 거야. 그죠? 저 같은 경우면 그 얘기를 제가 많이 하거든요. 공부를 하실 때 매일같이 1시간 정도를 얘를 하는 거죠. 중개사법 매일같이 1시간 하는 거예요. 그냥 그 과목에 관계없이 매일같이 1시간. 그럼 지금부터 시험 볼 때까지 매일같이 1시간 하면 이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얘는 아무리 본만 30개 이상 받습니다. 따로 공부 안 하더라도. 물론 이제 내가 중개사법 공부 수업하는 날은 또 뭐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겠죠. 근데 다른 과목 할 때는 중개사법 못 하잖아요. 하지만 얘는 매일 하는 거죠. 1시간이면 굉장히 큽니다. 그게 거의 10개월까지 가면 엄청나게 긴 시간이에요. 그죠? 그럼 얘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럼 얘만 딱 맞으면 이 점수 크게 신경 안 써도 합격합니다. 웬만하면. 그러니까 2차는 얘가 문제죠. 여기서 점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쪽에서 점수를 따기가 힘들거든요. 고득점 하기가. 그래서 이건 뭐 제가 볼 때는 무조건 이죠. 그죠? 그러니까 30개 이상을 맞는다고 생각하면 좋죠. 그럼 나머지는 크게 웬만하면 붙는다니까, 진짜로요. 공법도 어려워도 얘가 목표가 반타작인데 20개면, 얘가 30개면 20개면 되거든요. 근데 얘를 좀 더 맞으면 얘 과락만 면해도 합격이에요. 이게 훨씬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생각을 잘 하셔야 돼. 제가 이 얘기를 거의 강의하면서 맨날 얘기하거든요. 모든 학원에. 그럼 제가 얘기할 때 다른 건 몰라도 이거 얘기만, 이 말만 들었어도 뒤에 가면 10월달 9월달 가면 진짜 후회 안 하거든요. 근데 소용없습니다. 얘기 들어도 뭐 하는 사람 거의 없죠. 근데 저는 볼 때 이게 그러면 2차 너무 쉬운 거 쉽거든요. 생각보다 굉장히 오히려 1차가 민법개론이 양이 많고 그래서 제가 힘든 거지. 2차 놓고 보면 뭐 물론 공시 뭐 등기도 어렵고 해도 이게 얘가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민법개론 솔직히 언역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어느 거 하나 뭐 자신할 수 있는 과목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난 민법을 고득점 하겠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과목별로 둘 다.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근데 이쪽은 누가 봐도 앞쪽이 있거든요. 그 제가 말씀드렸죠. 학원 다닐 때 이거 해보니까 계속 저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문제 많이 풀고. 39개, 40개면 40개도 맞고 39, 모의고사 볼 땐 다 맞은 쪽이 있어요. 저는요. 근데 그게 됩니다. 하다 보면. 왜? 계속 보니까, 똑같은 걸 계속 보니까 사람이 이게 익숙해지니까 안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충분히 가능하다니까. 그러니까 35개, 6개 맞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여러분 2차 과목은 다른 건 몰라도 요거는 꼭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1시간 정도 매일같이. 그죠? 다른 과목과 관계없이 매일 1시간 정도만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주시면 이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좀 잘해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뭐 크게 없어요. 세법은 반타작에서 2개 정도,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0개는 맞을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뭐 좀 더 하면 더 맞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막 어떤 선생님들이 여기서 막 강의하시는 선생님들이 뭐 만점, 세법 만점, 이게 만점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 강의 들어 만점 못 맞습니다. 그죠? 만점의 목표다. 그건 하는 소리고, 거기 홀릴 필요 없고, 이게 제일 이상적인 점수예요. 이게 평균 10개 맞고, 여기서 좀 더 맞으면, 1-2개 더 맞으면, 12개 정도 맞으면 세법은 잘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뭐 16개 맞겠다고 해봤자, 맞지도 못하고, 시간만 많이 투자하는 거고, 의미가 없어요. 그 시간에 저 같으면 이해를 하죠. 여기다 시간을 좀 더 투자하고, 그죠? 그리고 공시는 뭐 지적 등기 나눠져 있으니까, 아시겠지만 지적이 쉽잖아요? 12개 다 맞을 수 있습니다. 암기 과목이니까.
걔 나온 거 또 나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적 파트에 좀 집중하시고 등기 좀 하시면 되고 공법은 반타작 하면 되니까. 얘는 잘해서 반타작 못해서 반타작이에요. 그죠? 작년 같으면 뭐 거의 뭐 공법은 뭐 말이 안 되게 나왔지만 올해는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올해가 여러분 점수 잘 맞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 가지 뭐 저기 상황으로 봤을 때.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상황이 그래서 그런 거지 올해 합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꼭 2차는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이것만 잘하시면 나중에 진짜 여유 생깁니다. 그럼 신경 쓸 게 없어요. 별로. 그냥 웬만하면 붙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 24개 맞았다. 그럼 떨어질 확률이 제가 볼 땐 90%입니다. 얘는 합격했잖아요. 24개. 딱 60. 그죠? 근데 이거 이 24개 맞으면 떨어질 확률이 90%라고 봅니다. 저는. 왜? 여기서 24개 못 맞거든요. 양이 많아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제가 맞는 것 같아요. 제 말이. 저는 이건 뭐 저도 이렇게 했었고 계속 강의해보면 그렇습니다. 중개사법 30개 밑으로 맞은 사람 2차 붙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이 중개사 24개 5개 맞고 2차 붙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죠. 제가 볼 때 이제까지 강의를 해보면. 그럼 그만큼 얘가 이걸 맞아줘야 붙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이것만 꼭 저기 해서 꼭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2차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뭐 막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고. 그죠? 중개사법 좀 처음에만 어려워요. 여러분 해보시면 알겠지만 말장난이 많아가지고. 그죠? 근데 나중에는 그 똑같은 말장난을 계속 하거든요. 그거는 내가 많이 보면 익숙해지면 실수 안 하고 안 넘어가면 돼요. 속지만 하면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고득점이 가능한 거죠. 그죠? 그래서 꼭 명심하시고 해줬으면 좋겠어요. 다른 건 모르고. 그죠? 자, 그럼 2차는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뭐 크게 없어요. 자, 그럼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세법은 항상 뭐라겠어요? 세금에 관한 걸 배우니까 세금에 관한 걸, 그죠? 세금에 관한 건데, 중개사 하는 일은 부동산 중개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걸 배운다. 그래서 뭐 우리, 이건 했던 거니까 가볍게 그냥 보겠습니다. 심지어 얘도 나왔었잖아요. 작년에. 지문에. 취득세에서 부동산이란 토지 건축물을 말한다. 뭐 이런 것도 언급이 되고 그랬죠. 자, 그래서 결국은 중개사가 하는 일을 생각하면 돼요. 부동산 중개를 하는 일이니까 부동산 중개는 물건을 사고 파는 거죠. 그 사고 파는 과정에 중개사가 개입을 해서 말 그대로 부동산 중개를 하는 거죠. 그럼 세금도 그 거래 과정 속에서 발생되는 세금을 배운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부동산을 사고, 이랬죠? 취득하고, 그리고 보유하고, 그리고 팔았을 때 각각 내는 세금을 배우는 게 세법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득할 때 내는 세금 2개 있죠. 취득세 그리고 등록면허세를 배웁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보통 평균적으로 3문제가 출제된다겠죠. 근데 작년에는 특이하게 작년에만 한 문제 나온 거죠. 사실은 한 문제. 그리고 취등록세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등록세가 2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굉장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거의 대부분은 평균 3문제 나오고 얘는 한 문제 출제가 포인트됩니다. 뭐 작년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좀 더 나왔지만 그런 경우 많지는 않고요. 그리고 보유했을 때 재산세는 얘도 마찬가지로 3문제 정도 평균적으로 나옵니다. 작년에도 3문제 나왔고 최근에 계속 3문제 출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뭐 평균 1문제 나옵니다. 얘가 2문제 나온 경우 거의 없고요. 얘는 만약에 더 나오면 얘랑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겠죠. 그럼 여러분이 보시면 얘가 취득해서 2개 배우고 보유 단계 2개 배우잖아요. 그러면 이 시험 문제가 가끔 가다가 이 세목별로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 비교하면 꼭 얘네 둘이 비교하고 얘네 둘이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계속 얘가 나왔거든요. 근데 몇 년 전에도 이거 2개 비교는 나왔는데 작년에도 취득세하고 등록세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죠? 그 만약에 올해 요 세목별 비교가 또 나온다 치면 재산세 종부세겠죠. 그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얘는 둘 다 취득과 연관된 조세고 얘네 둘은 보유와 관련된 조세이기 때문에 보통 문제 볼 때 얘네 둘이 비교하고 다음 중 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연관성이 있으니까 되는 거죠.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팔면 다 아시는 대로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되겠죠. 우리 뭐 양도세는 뭐 개정사항들이 있긴 있죠. 그래서 그 개정사항 위주로 잘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한 5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세법은 무조건 뭘 먼저 해야 된다 했어요.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먼저 하셔야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욕심부려가지고요. 난 처음부터 얘도 하고 얘도 할 거야. 물론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하는 얘기는 만약에 세법을 공부한다, 100을 놓고 공부한다 치면 얘도 해야 되겠어. 그러면 80을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에다가 여기다 한 80 넣고, 그죠? 나머지 종부세나 여기에다가 20 넣고 이래야 된다는 거죠. 일단 처음에는, 초장에. 그래야 얘들이 점수를 딸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에도 제가 말씀했지만, 이 공부가 약간의 요령이 필요하죠.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붙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는 누구나 하죠. 근데 무엇을 열심히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랬죠.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열심히 했다고 붙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람마다 틀리거든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수업 빼고 2시간 정도 공부하면 되게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3시간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수업 끝나고 개인적으로 2시간, 3시간 공부했다? 그럼 이분들은 열심히 했죠. 근데 제가 볼 때 떨어질 확률이 이분들은 90% 이상은 떨어집니다. 왜? 수업 시간 빼고 2시간, 3시간 공부해서 못 붙어요, 이 공부는요. 근데 본인들은 열심히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는 되게 열심히 했다고 그래요. 열심히 한 거 맞아요, 본인 기준으로는. 하지만 그 사람은 합격 기준은 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했다고 나는 붙는다, 열심히 떨어졌다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럼 저는 그렇거든요. 일반적으로 이 공부를 해서 진짜 내가 1년에 딱 붙어야 되겠다 생각하면 하루에 수업 빼고 공부하는 시간이 한 6시간 정도 돼야 됩니다, 최소한. 이러면 거의 붙을 확률이 많거든요. 근데 대부분 수험생들이요, 요즘에는 옛날하고 틀린 게 뭐냐면 공부를 안 하고 합격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고 합격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가능하면 뭔가 압축을 해서 막 그걸 얼른 해가 하려고 막 급해요. 근데 그게 안 좋거든요, 저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뭐랄까, 제가 이런 얘기 보면 유학집으로 강의를 막 이제 하거든요. 뭐 좀 1달치나 기본서 안 하고. 저는 그런 거 저는 솔직히 안 좋아합니다. 왜? 그 요약을 해서 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그게 단점도 있거든요. 그죠? 그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잖아요. 기본서만 가지고 해도 충분히 합격하고 다 되거든요. 근데 너무 급해요. 그만큼 그러니까 공부를 또 안 하는 거예요. 왜? 양이 줄어지니까 그것만 막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시간이 줄어요. 근데 나중에 시험 보면 점수를 못 맞아요. 왜냐면 시험은 조문이 나오거든요. 법조문이 이렇게 길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린 너무 압축을 해서 공부를 하니까 공부를 할 때 지문 시험을 보면 너무 지문이 길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차근하게 가도 돼요. 그러면 이 정도는 해주면 붙는다니까요. 근데 이만큼은 안 해요. 그 막 기절하려고 그래요. 막 뭐 6시간 정도 해야 된다 막 기절하려고 그래요. 아니 근데 도대체 그럼 몇 시간을 공부해야지 합격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들 그럼 천재인 거죠. 제가 볼 땐 최소 6시간 해야 저는 붙을 것 같은데, 그럼 저는 그러면 자신 있게 100% 붙을 자신이 있거든요. 근데 수험생들은 아닌가 봐요. 그만큼 안 하고도 자신이 있나 봐요. 그리고 대단하신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 붙을 확률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쉽진 않죠. 근데 2학년 할 거면 한 방에 끝낼 거면 이게 더 깔끔한 거거든요. 그잖아요. 하는 거니까 안 할 건 몰라도 그럼 이렇게 해서 그냥 붙고 나가는 게 제일 깔끔하죠. 1년 해가지고. 그죠? 근데 대부분 이렇게 안 하죠. 그리고 나중에 뭐 됐니 안 됐니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죠? 이게 참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나요? 제 지인이 공부를 했는데 말했잖아요. 3개월 딱 했거든요, 진짜로. 근데 1차 붙고 2차 5개 차례 떨어졌어요. 아, 4개구나, 4개. 한 학교에서. 3개월 해가지고요. 근데 그러니까 천재가 아니에요. 이렇게 공부하면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말했잖아요. 거기 거의 참 3시간, 하루에 3시간, 4시간 자고 그리고 공부를 했어요. 3개월 동안. 근데 민법 75점 맞았어요. 학교는 60점 맞고. 근데 6과목을 했잖아요. 3개월 동안. 근데 중개사법에서 점수가 안 나오는 바람에 떨어졌어요. 중개사법이 24개를 맞았어요. 4개인가 5개만 했어요. 근데 원래 목표가 30개였으면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잘해야 된다고. 그럼 딱점으로 붙었을 수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점수 안 나오는 바람에 떨어졌지. 근데 진짜 공부 살벌하게 했죠. 근데 그렇게 공부한 게 어영부영 1년 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은 굉장히 무조건 붙어야 되는 입장인 거지. 근데 그렇다고 여러분한테 뭐 그렇게 1년 내내 막 시금 전폐하고 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2학년 할 건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헐렁하고 그냥 깔끔하게 딱 하고 끝내고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힘드셔도 2학 하신 공부니까 시간 확보를 좀 하셔가지고 계속해서 보셔야 돼요. 그죠? 동차하신 분들은 지금 전에도 동차하시는 분들은 일을 다음 달 2월 달 정도까지 1차 어느 정도 안 잡아놓으면 이게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또 계속 1차 붙잡고 3월, 4월, 5월 가요. 그러면 2차는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동차는 초장에 2차 과목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는 제 생각이에요. 그러면 그냥 수업 듣고 2월 정도까지는 남는 시간에 계속 민법계는 동영상을 계속 들으세요. 동영상을. 근데 동영상을 들을 때 이렇게 듣다가 중간에 멈추고 다시 모르니까 이해 안 가니까 스톱 시켜놓고 듣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러면 진도 안 나가요. 여러분 그 스톱 시켜 듣는다고 해서 그렇게 진도 나갈 것 같으면 날 새요. 그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그럼 앞에 거 생각 하나도 안 나요. 그러니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배속을 늘려가지고요. 계속 끝까지 듣는 거야. 끝까지 듣고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11월, 12월 강의 한 거 있잖아요. 동영상 그죠? 예를 들면 그거를 계속 듣는 거죠. 민법개론을. 그러면 2월 달까지 듣는다 치면 걔만 들으면 3번 이상은 듣겠죠. 전 범위를 3번 이상. 그죠? 3월 달 가서 수업 들으면 확 틀립니다.
그러면 걔네들이 어느 정도 잡혀서 자신감이 생기면 2차가 쉬워지는데 그게 안 해버리면 나중에 여러분 계속 민법개론 하고 있어요. 5, 6월 달까지. 그러다가 결국 2차 포기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그런 거 있으니까 좀 보시고 공부 얘네들도 제가 말했죠. 전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세법은 이렇게 하세요. 공부할 거면 여기가 내 목표가 여기면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를 하면 우리가 목표는 10개 이상을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럼 공부를 세법은 이렇게 하시라는 거지. 여기서부터 전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여기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 처음에는. 그죠? 그럼 얘 여기 한 바퀴 갈 동안 나는 여기 2번 돌릴 수 있잖아요. 이 사람 2번 갔다 올 사이에 나는 4번을 갔다 올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이런 사람이 점수를 더 잘 따요. 그리고 얘가 되면 또 이렇게 늘려요. 조금 늘려. 또 하악 돌리다가 또 늘리면 이만큼 늘려. 하다가 멈추더라도 이 사람 10개 이상은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안 본 건 아니잖아요. 보긴 봤죠? 근데 어디서 얼굴만 익숙한 거예요. 어디서 보긴 본 건데 답은 못 골라요. 그 시험을 보면 다 본 문제예요. 아는 것 같아요. 근데 답을 못 골라요. 이렇게 된다니까. 이게 진짜 안 좋은 거거든요. 차라리 모르면 되는데 봤는데 보긴 본 거야. 근데 답을 못 골라. 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런 현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면 시간이 많으면 좋은데 여러분 시간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것만 하는 게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세법은 가능하면 이 3개 위주로 먼저 돌리고 얘가 좀 되면 이렇게 늘려가면 돼요. 나중에 가면요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공부를 잘해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하다 보면 불안해하죠. 왜? 야 얘도 하고 쟤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죠? 근데 제가 격주로 강의하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격주는 진도로 못 나가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요? 그럼 이 3개만 해요, 여러분. 처음에는 얘들 안 해요. 아예 강의를. 왜? 이거까지 할 시간이 없으니까. 이걸 언제? 뒤에 가서 나중에 뭐 5월달, 6월달 가서 이거 공부 좀 되면 진도 좀 빨리 해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도 점수 오히려 10개 이상 다 맞아요. 왜요? 이 3개를 하니까 그 사람들은 강의도 이것만 하니까 걔는 그 강의를 이것만 학교 없어 수업을 이거밖에 못 하니까 계속 얘만 공부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오히려 이 범위가 주니까 얘만 공부하니까 여기서 10개 이상 나오니까 그런 분들이 점수가 더 잘 나온다니까. 웃긴 게. 그게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짜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과목별로. 그래야지 나중에 좀 자신감이 생겨요. 자신감이. 모의고사 같은 점수가 나오고 그래야 자신감이 생기지. 아무리 사람인지라 시간이 필요하다지만 봤더니 뭐 9개 맞고 그러면 짜증나죠. 스트레스 엄청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과목별로 저런 걸 좀 짜가지고 전략적인 파트를 정해서 거기에 좀 더 가중치를 많이 두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니까 여러분 신경 쓸 거 없어요. 시간은 많아요. 내가 어떻게 보내느냐가 문제인 거지. 그죠? 자, 그래서 잘 보시고. 어쨌든 세법은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딱 해주신 거. 자, 그럼 기본서는 30페이지에 조세의 개념이 나옵니다. 조세의 개념. 자, 이거는 이제 세금의 정의인데 이걸 시험에서 물어보진 않습니다. 조세의 정의 자체를 물어보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1년 동안 배우는 세금이 무엇을 세금이라 하느냐 해가지고 교재 기본서는 조세의 개념 1번 조세의 정의 돼 있고 그 정의를 읽을 것도 없어요. 그걸 물어보진 않으니까. 그 2번에 조세의 정의의 구체적 분석이라고 돼 있죠. 자, 거기를 보시면 이게 이제 이 특징이라는 게 뭐냐면 요거를 이제 좀 분석을 해놓은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나온 게 뭐예요? 과세 주체란 말 있죠. 여기 기본서 페이지 써놨으니까 혹시 모르시면 위에 거 보시고 찾으시면 돼요. 근데 말씀드렸죠? 기본서는 제가 볼 때 보세요. 여러분이 혼자 기본서 보지 마시고. 그죠? 그러니까 설명할 땐 설명 듣고 제가 책을 보면 여러분도 책을 보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저거 반대로 가는 사람들은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반대로 가면 뭔 얘기인지 모르잖아요. 들으면 아무것도 아닌 얘기잖아요. 그죠? 자, 세금은 자, 누구만 부과할 수 있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과세주체의 뜻은 뭐다? 그 세금을 부과하는 주가 되는 단체다. 그런 뜻이라 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민한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건 누구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냐 그 얘기죠.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누구만 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그래서 우리가 이 국가 지자체가 아닌 애들은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세나 수도세는 세금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왜요? 그는 한전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지 국가 지자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금을 구분하는 건 되게 간단한 거죠.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걸 세금이라 한다는 거지. 그 아닌 건 아니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을 과세 주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도 있고 지자체가 부과하는 세금도 있겠죠. 그래서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을 뭐라 그래요? 국세. 그러고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을 뭐라 그래요? 지방세.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국세 지방세 구분하는 것도 아주 간단한 거죠.
국가가 부과하면 국세고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면 지방세라 한다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 지방세 이렇게 하는 거죠. 얘네들을 과세, 주체, 그래서 국가 지방자치단체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럼 나온 김에 이 지자체는요. 이것도 개념을 잘 이해하시라 했죠? 지방자치단체는 뭐가 있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광역과 기초, 그죠? 광역은 기본이 원래 우리나라는요, 광역자치단체의 대표 주자가 누구냐면 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도가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 기본 단위는 도예요. 근데 도 있고 도 밑에 뭐 있어? 기초자치단체가 있죠. 도 밑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시군이 있습니다. 시군. 그러니까 얘가 광역자치단체고 얘가 뭐요? 기초자치단체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하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기본 편제는 이렇게 돼 있는데 뭐가 있어요? 이 도하고 비슷한 광역자치단체가 두 개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특별시하고 광역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기본 행정 편제는 8도가 기본입니다. 8도. 그죠? 도를 기본으로 하지 특별시나 광역시가 행정 편제의 기본은 아닙니다. 그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취득세를 배우면 자 우리 배우는 것 중에 국세가 뭐 배워요? 종합부동산세하고 양도세고요. 지방세는 뭘 배워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배우거든요. 그러면 취득세는 지방세니까 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에서 이 중에서 취득세가 어디에 해당되냐면 여기에 해당됩니다. 특강도세에 해당돼요. 근데요, 나중에 기본서가 뭐가 나온 줄 아세요? 취득세는 지방세 중 뭐라고 나올 거예요? 도세이다 이렇게 나와요. 지방세 중 뭐라고요? 도세이다. 근데 취득세는 무슨 세예요? 특광도세잖아요. 그죠? 근데 기본서는 도세이다라고 돼 있어요. 법조문에. 그러면 그렇게 시험을 내면 맞다 틀리다. 취득세는 도세이다 아니면 특광도세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특광도세라고 우리가 배우는데 지방세 중 도세이다. 그럼 맞을까요? 틀릴까요? 취득세는. 맞는 지문이에요. 근데 이걸 잘 이해를 못하면 특광도세라고 기억을 하니까 지문에 도세이다 그러면 틀렸다고 골라요. 근데 맞는 지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법을 만들 때, 법 조문을 만들 때 우리나라 행정국의 8도가 기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대표해서 도세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는 얘는 서울시니까 따로 편제돼 있고 광역시도 도 밑에 있다가 행정편의상 빠져나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 둘이 기본이 아니기 때문에 대표해서 도세 이것도 맞는 거고 그다음 뭣도 맞고 특광도세도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취득세 가면 도세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재산세는 우리가 시군 구세 그러거든요. 근데 재산세도 뭐라고 나올게요? 시군세이다 그래요. 왜 그래요? 도가 기본이니까 도 밑에 뭐가 기본이야? 시군이 기본이니까 시군세 그래요. 그러면 시군세도 맞고 시군구세도 맞는 거예요. 왜? 이 구는 어디 밑에 있는 구를 말한다고 했어요. 항상. 우리 세법이나 모든 구는 자치구라겠죠. 자치구가 뭐다? 구청장을 선거로 뽑는 구청장. 그죠? 구를 말한다 했죠. 그럼 어디 밑에 있는 구를 말한다 했어요? 특별시하고 광역시 밑에 있는 구를 말합니다. 그죠? 그러면 그러니까 얘가 기본이니까 도 밑에 시군에서 시군세 그런다는 거지.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재산세가 무슨 세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세에 들어가는 거, 구세.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시군 구세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구는 항상 특별시, 광역시 밑에 있는 구를 말한다는 건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 말을 이해를 못 해가지고 전에도 풀었었지만 26회 때인가 나왔던 아주 기본적인 초등학생도 맞추라고 낸 문제를 우리가 많이 틀렸죠. 실제로. 그죠? 그래서 이 구는 항상 이 구를 말한다. 그러니까 은평구도 여기에 해당 들어가는 거지. 그죠? 왜? 서울시 밑에 있는 구를 말한다. 그죠? 그런 얘기죠. 그랬고 그 다음에 지방세가 우리가 배우는 건 세 개잖아요. 얘 말고 또 뭐 있어요? 등록세 있죠. 등록세는 뭐라고 돼 있어요? 도세 및 구세라고 돼 있어요. 등록면허세는 도세 및 구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등록면허세는 도세 및 구세 그랬죠. 그죠?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특별시세에 해당한다. 그럼 OX 뭐라고 했어요? 등록면허세는 특별시세에 해당한다. 그럼 맞다 틀리다. 등록면허세는 특별시세에 해당한다. 이게 지금 딱 보면 이제 지금 대답 안 하고 속으로 대답을 하셨겠죠? X입니다. X. 그죠? 근데 속으로 나 오라겠는데 말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이걸 이해를 못한 거잖아요. 그죠? 제가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의외로 여러분이 강의를 하면요, 이게 이렇게 생각해요. 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제가 볼 때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쉬우니까 이해했겠지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왜? 그건 제 생각이더라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니까 이걸 당연히 맞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거 아니더라고요. 의외로.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도세미 구세라면 해석하면 무슨 뜻이에요? 도세미 구세라는 얘기는 등록세는 어디에서는 도에서는 누구 재정으로 가고, 이게 무슨 뜻? 도세란 말은 도 단위에서는 도세로 들어간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럼 여기 구세라고 돼 있잖아. 이 구는 어디 밑에 있는 구를 말한다겠어요? 금방. 특별시하고 광역시 밑에 있는 구를 말한다겠죠. 그럼 얘는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도 단위에서는 도세로 가지만 어디에서는 특별시와 광역시는 특별시 광역시세가 아니라 무슨 세? 구세로 들어간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은평구에서 이 건물이 은평구에 있잖아요. 그죠? 이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 저당권 설정에 등록세를 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등록세를 누가 가져간다는 거야? 은평구 재정으로 가는 거지 서울시 재정으로 가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근데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건물을 담보로 저당권 설정하면 등록세는 누가 가져가? 부천시에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경기도 재정으로 간다. 그러니까 도 단위에서는 등록세가 도재정으로 가는 거고, 어디 밑에서는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세로 들어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등록세는 특별시세도 아니고 광역시세도 아닌 거죠. 이 얘기잖아요. 이게 제가 말했잖아요. 26회 기출로 나왔던 거라고. 다음 중 특별시세가 아닌 걸 고르시오 이렇게 나와가지고 정답이 등록면세가 나왔다니까요. 그럼 이거는 그냥 맞으라고 낸 문제랑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 실수 하나 틀려버리면 이게 하나 두 개 쌓이면 나중에 걔가 막 5개 6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시험에 떨어질 때는 3개 2개 3개 하나 차이로 떨어지고 미치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은 내가 아는 것만 실수 안 했으면 그냥 합격하는 거예요. 뭐 어려운 거 다 때려치고 그냥 내가 평상시에 알고 있던 거 실수만 들었으면 붙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간당간당해요. 이렇게 합격하면 여기서 임금일대가 어디가 제일 높을 것 같아요? 60하고 55점 사이 있죠. 여기가 임금일대가 제일 많아요. 막 바글바글해. 그러니까 여기서 막 떨어진 사람 여기고 붙은 사람도 60에서 65점 사이 있죠. 여기가 임금일대 제일 높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실력 차이는 없어요. 근데 여기는 붙고 여기는 떨어진 거야. 그 차이가 뭐야? 이런 단순한 문제들을 이 사람은 실수 덜 한 거고 여기 실수 더 한 거야. 그 여기에 안 들어가려면 이런 기본적인 상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되게 쉬운 얘기지만 그냥 보는 거하고 도세미 구세라 그냥 외우는 거하고 이 구가 이런 구를 말하는 거라고 이해하는 거는 달라요. 그 문제 풀 때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 우리가 잘 가능하면 이해를 잘 하고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있으면 하면서 배경을 알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기억도 오래 가고 좋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지방세는 이렇게 특광도세, 취득세, 그죠? 그 다음에 등록세는 도세 및 구세에 들어가고 얘는 보다 시군수에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구분한다. 그죠? 물론 편제가 따로 되는 게 있죠. 지방세가 11개거든요, 여러분. 11개. 근데 11개가 다 이런 식으로 구분돼요. 뭐 특광도세, 도세 막 그렇죠? 근데 제주도하고 예배가 세종시는 다릅니다. 제주도 아시죠? 제주도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요? 특별자치도. 세종시는 특별자치시 그러죠. 그러면 제주도와 세종시는요. 지방세 11개가 몽땅 다 제주도세, 세종시. 그러니까 특별자치도세, 특별자치시세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주도 서귀포시에 여러분이 감귤농장을 가지고 있다. 재산세를 내면 원래 재산세가 시군구세니까 원래는 어디? 서귀포시 재정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제주도는 다 어디 재정으로 들어간다? 제주도 특별자치도세입니다. 그 두 개 빼고는 나머지는 다 지방세는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예배 규정이다. 우리 교재 뒤에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고. 그 다음에 과세 목적은 뭐 볼 거 없죠. 이거는 뭐 세금을 걷는 이유는 국가 지자체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돈을 공무원들 노가다시킬 수는 없으니까 뭐죠? 세금을 걷어서 충당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과세 근거라는 건 뭐냐면 자, 이 세금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한테 부과하는 거죠. 근데 국민한테 부과하는데 얘들이 지네 마음대로 필요할 때 아무 때나 세금을 걷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조세는 법률로 세금 부과 요건을 정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조세는 다 국회에서 본회의 통과가 돼야지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 뭐 이렇게 하겠다 발표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시행되는 건 아니죠. 왜? 걔가 뭐가 돼야 돼? 본회의 통과가 돼야지 시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리고 시행 통과할 때도 뭐예요? 또 붙이게 보면 개정을 했는데 언제부터 시행한다 또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양도세가 막 개정됐잖아요. 세율이. 그죠? 종부세라. 근데 양도세 작년에 개정해놓고 시행은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처음에 할 때 그렇게 만들어놨죠. 그러니까 개정은 됐지만 실제 적용은 이때부터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법으로 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법으로 뭘 정하냐면 이걸 정해요. 이게 뭐다? 세금을 부과하는 요건이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만 세금을 부과하겠다라고 조건을 정해주는 거죠. 그걸 법으로 정하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과세 요건 그래가지고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게 뭐야? 세금을 말 그대로 부과할 수 있는 조건, 요건이다 그런 뜻이죠. 그 요건이 뭐다? 첫 번째가 뭐예요? 납세 의무자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납세 의무자란 그 세금을 낼 의무가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걸 정해주는 거죠. 취득세는 네가 내고 등록세는 네가 내고 이걸 정해줘야 됩니다. 왜? 안 그러면 나중에 세금을 아무도 안 내버리면 누군가한테 제재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강제징수하고 압류도 하고 공매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으로 아예 정해주는 거죠. 취득세는 네가 내야 돼. 양도세는 네가 내야 돼. 이걸 정한 걸 뭐라고 한다? 납세 의무자 그러고. 그 다음 뭐야? 무엇을 사고 팔 때 세금을 낼 것이냐 대상을 정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TV 중에 제일 비싼 TV가 1억 5천짜리가 있대요. 1억 5천인가. 제가 1억짜리 더 비싼 데 더 있더라고. 또 110인치짜리. 지금 뉴스 보니까 삼성에서 만든 TV인데 얘는 원래 커브드 TV라고 8천만 원짜리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거의 2배예요. 2배. 110인치래. 110인치. 근데 1억 5천 정도 한대요. 소비자가가 좀 더 된 1억 5천인가 7천 정도 된대요. 어마어마하죠. 그죠? 이런 거 사가지고 지하 반지하 사는 사람 이거 사면 반지하에 있는 사람 이걸 사면 들고 못 들어가죠. 너무 커가지고 그죠? 입구가 막아가지고 그죠? 자 이걸 1억 5천 주고 샀다 쳐봐요. 취득했죠. 이건 취득세 낸다 안 낸다. 취득세. 1억 5천짜리 TV 사면 취득세 될까 안 될까? 여러분이 홈쇼핑에서 TV 63인치짜리 샀어. LG 거 그죠? 63인치래요. 한 70만 원, 80, 한 100만 원 주고 샀어. 취득세 될까 안 될까요? 그죠? 안 내죠. 1억 5천짜리는. 비싼인가 돼요? 아니에요. 얘는 안 내요. 왜? TV는요 100억짜리를 사도 취득세는 안 내요. 왜? 취득세를 법으로 만들 때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은 이거만 된다라고 정해줬어요. 그러면 그 대상에 TV는 없어요. 그러니까 TV는 아무리 비싼 걸 사도 어디에 해당 안 돼요? 세금 부과 요건인 과세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걸 사고 팔 때 세금을 낼 것이냐 대상을 정해주고 그리고 중요한 건 세금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세금 계산할 때 얼마를 기준으로 세금 물을 거냐 기준 세금 계산할 때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그걸 정해줍니다. 그걸 정해줘야 거기에 맞춰서 세금 부과 계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뭐라 그래요? 과세표준 그래요. 그 세금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나 수량을 뭐라고 한다? 과세 표준 그러고. 그 다음에 요 금액을 과세할 때 이걸 100% 다 할 것이냐 50%만 과세할 것이냐 크기를 정해줍니다. 크기. 그걸 뭐라고 하냐면 비율, 세율이라고 그래요. 세율. 그러니까 취득세는 몇 퍼센트를 과세하고 양도세는 그 과표의 몇 퍼센트를 과세하겠다. 세율을 정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과표에다가 세율을 곱해가지고 세액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요 네 개를 뭐라고 한다? 우리가 과세 요건이라 합니다. 과세 요건. 그럼 우리가 1년 동안 우리가 배운 모든 조세 5개는 다 이 네 가지를 법으로 정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 내내 저거 배우는 거라 했잖아요. 그렇죠? 말씀드렸죠.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우리 구성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대상. 취득세는 뭘 내고 등록세는 어떤 걸 내고 대상 정해주고 취득세는 누가 내고 양도세는 누가 내고 정해주고 그 다음에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크기는 얼마의 비율만큼 과세할 것이냐 이 네 가지가 과세 요건이잖아요. 그럼 모든 세금은 다 이걸 배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세금을 계산하고 걔를 어떤 식으로 세금을 거둘 것이냐 그죠? 그래서 납부 방법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법의 흐름이라 하면 요게 제일 기본적인 흐름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다 배우는 건 뭐예요? 대상, 납세 의무자, 과표, 세율은 다 배우는 거죠. 얘까지. 그리고 이제 세목별로 몇 가지 추가되는 거죠. 여기에 뭐 비과세도 있을 테고, 뭐 취득 시기도 들어가는 것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기본은 항상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 요건에다가 어떤 식으로 징수할 것이냐, 징수 방법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그죠? 보시면 되죠. 요게 이제 과세 요건이라 합니다. 자, 그러면 되고, 그럼 이 요건이 충족이 되면 세금을 내는데, 그죠?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무보상성은 이건 국민의 의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세금을 많이 냈다고 보상 같은 건 절대 안 해준다는 얘기죠. 당연한 얘기니까. 그죠? 그리고 세금은 뭘로 내야 돼요? 내야죠?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다. 그죠? 현찰박치기입니다. 현찰박치기.
근데 얘가 금전으로 납부를 하는데 이걸 원칙으로 합니다. 금전 납부를 원칙으로 하는데 여러분 우리 공부할 때 원칙이란 말을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죠. 그죠? 원칙이란 말을 굳이 썼다는 얘기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없는 내용은 이걸 원칙으로 한단 말을 쓰질 않습니다. 왜?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근데 꼭 예배가 있을 때는 이거를 원칙으로 한다 그래요. 그러면 세금은 금전급부를 원칙으로 한다는 얘기지. 그럼 뭐가 있다는 거야? 금전이 아닌 경우, 아닌 거 다른 걸로 내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 예배가 뭐가 있다? 물납이라는 게 있다. 물납은 뭐다? 세금을 뭘로 내는 거야? 네, 물건으로 내는 거고, 분납은 세금을 나눠내는 걸 말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요 내용은 이제 우리가 공부할 거죠. 교재는 굳이 여러분 읽을 필요가 없는 게, 왜냐면 여기서 보시면 그 30페이지에 조세의 정의 구체적 분석 2번 있죠. 그 양가를 1번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랬잖아요. 걔네들을 왼쪽 참고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왼쪽 참고에. 과세, 주체, 그렇죠. 다른 말로 과세권자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부과하는 주체는 누구만 된다는 거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다 그 얘기고요. 그거 보고 그 말이 뭔지 이해하면 밑에 읽을 필요 없어요. 그건 그냥 시간 낭비하는 거죠. 오른쪽 법률 규정이라고 돼 있죠. 3번. 그죠? 자, 그건 뭐예요? 세금을 법으로 만들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겠어요? 법률로 무엇을 정하느냐? 동그라미 2번의 과세 요건이잖아. 그죠? 동그라미 2번의 과세 요건.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세금을 과세하기 위한 요건으로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로 구분한다. 이 네 개를 뭐라고 한다? 과세 요건이라 합니다. 양가로 4번은 그런 겁니다. 읽을 필요 없어요. 개별적 보상 없고 그냥 그러니까 국민 세금을 냈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국가에서 보상 같은 거 안 해준다 그런 얘기죠. 그럼 시험에 내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5번 금전급부. 동그라미 1번에 금전으로 일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2번에 원칙이니까 뭐가 있다? 물납 또는 분납이 있다. 그렇죠? 그런 얘기죠. 보시고. 이제 조세 관련 용어 정의는 국세 지방세 구분하는 거죠. 금방 한 얘기죠. 자, 국세는 과세권자가 국가인 거고 뒤에 가면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데 그 32페이지 맨 위에 2번에 보면 국가가 부과하면 국세, 지자체가 보면 지방세인데 거기 지방자치단체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랬죠. 자, 기역번에 특광도라고 돼 있죠. 그 특광도세에 해당하는 게 뭐라고요? 취득세. 도세 및 구세에 해당하는 게 뭐라고요? 등록면허세. 그죠? 그 다음에 시공구세에 해당되는 게 재산세고 그리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라고 돼 있죠. 걔네들 아까 뭐라고 했어요? 따로 구분하지 않고 모든 조세, 지방세 11개가 특별자치시세와 특별자치도세에 들어간다. 그런 뜻이네요. 자,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여기서 물납하고 분납이 시험에 최근에 몇 년 동안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출제됐고요. 그러니까 올해도 얘가 나온다 치면 자, 이거는 지금 이제 한 얘기니까 그죠?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 다 아시는 얘기죠? 자, 여기서 지방세 어떤 거예요? 취득세, 지방세, 등록세, 지방세, 재산세, 지방세죠. 국세는 종합부동산세고 양도소득세가 국세겠죠. 자, 이 중에 자 물납하고 분납 지금 말씀주셨죠. 자, 이 세목 중에 물납이 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만 물납이 되냐면 재산세만 물납이 됩니다. 그러니까 재산세만 세금을 물건으로 대신 낼 수 있고 나머지 애들은 물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분납은 뭐냐면 세금을 나눠서 내는 겁니다. 그죠? 자, 분납이 가능한 조세는 재산세도 되고 종부세도 되고 양도세도 분납이 됩니다. 취등록세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재산세 분납되고 종부세도 분납이 되고 양도세. 그러면 종합부동산세고 양도세는 뭐는 안 돼요? 물납은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저 같으면 이거를 아주 단순하게 문제를 내면 총론 파트에서 아주 단순하게 내면서 뭐 이해하면 쉽게 맞출 수 아니면 못 맞추고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됐어요. 1번 물납 및 분납 2번 물납 또는 분납 이렇게 돼요. 자, 1번 물납 및 분납이 가능한 조세는 뭘까요? 물납 및 분납이 가능한 조세는 재산세죠. 그죠? 자, 물납 또는 분납이 가능한 조세는 뭘까요? 그게는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렇잖아요. 그 가운데 글자 하나 때문에 틀려지는 거죠. 요런 게 여러분 이게 은근히 헷갈리거든요. 근데 이게 맨 이런 게 제일 많이 나는 게 어디에? 무슨 과목이에요? 중개사법이에요. 중개사법은요, 거의 이런 거예요. 막, 및 또는 업으로 했니? 이걸 업으로 하니? 안 하니? 보수를 받았니? 안 받아? 이런 걸 가지고 막 내용이 달라져요. 그래서 처음에 공부할 때는 중개사법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막, 왜? 막 볼 때는 말장난 같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요, 나중에 지나잖아요. 그러면 맨날 이걸 가지고 돼. 이런 거. 똑같은 걸 가지고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만 헷갈려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넘어가면 같은 패턴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걔는 쉬운 거예요. 문제가. 왜 거의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벌칙 같은 거, 절제적 금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외워야 되는 거, 그죠? 그러니까 얘가 30개 이상 맞을 수 있는 거지. 밑은 엔드다, 엔드. 엔드가 뭐예요? 동시 충족. 둘 다 동시에 되는 건 물납하고 분납이 둘 다 되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재산세밖에 없어요. 또는은 무슨 뜻이에요? 두 개 중에 하나라도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물납이 됐든 분납이 됐든 둘 중에 하나라도 되는 건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죠. 왜냐면 종부세하고 양도세는 물납은 안 되지만 뭐는 되니까? 분납은 되니까 이런 얘기죠. 이런 식으로 가면 이런 문제도 나오면 원래는 다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저거는 그죠. 근데 막상 시험 보면 이거 헷갈려 틀린 사람 의외로 많다는 거지. 그럼 거기서 이게 결정되는 거야. 하나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맞을 걸 틀리면 두 개를 차이가 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하나 틀린 게 아니에요. 왜? 맞을 점수를 틀려버리면 두 개를 틀린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아는 거 낫다. 그럼 그건 안 틀린다. 욕심 부리지 마요. 그러면 돼요. 그럼 특별한 거 없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물납하고 분납에는 물납은 나중에 재산세에 가서 좀 자세히 배울 겁니다. 재산세, 물납이 쟤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냥은 안 되겠죠.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자, 오늘은 이 분납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분납은 작년에 출제됐고 계속 몇 년 동안 나왔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분납은 이 세 개가 분납이 되는데, 자, 분납을 무조건 해주진 않겠죠. 금액 기준이 있어요. 분납을 하려면 만약에 나눠내는 건데 예를 들면 5만 원 나왔다, 5천 원 나왔는데 이번에 2,500원 내고 나머지 2,500원 나중에 낼게. 이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최소 분납하시려면 금액이 250만 원을 초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산세 분납하고 싶으면 내가 현찰이 250이라는 얘기가 재산세가 얼마가 나와야 된다고요? 250만 원 초과돼야 분납할 수 있고요. 종합부동산세도 250만 원 초과되면 분납이 됩니다. 양도세는 1,000만 원 초과되면 분납할 수 있어요. 요게 내용상으로. 자, 그러면 자, 분납 금액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시험에 요걸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이해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외웠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면 문제를 못 풀어요. 근데 계속 그런 걸 냈는데 올해는 작년에는 좀 단순하게 되긴 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얼마를 그러면 내가 분납 나눠낼 수 있느냐? 자, 요 금액을 어떻게 잡냐면요. 요 금액을 다 보세요. 요 금액을 여기 얼마 이하 초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이 기준 금액은 요 앞에 있는 걸 두 배로 잡아요. 앞에 있는 거 250, 1000이잖아요. 그럼 두 배 잡으면 얼마예요? 500, 2000이죠. 그럼 얘는 뭐라고 돼 있어요? 500만 원 이하. 여기는 500만 원 초과. 이하 초과. 그럼 얘도 똑같죠? 500 이하, 500 초과. 이게 제가 편집을 했는데 계속 안 바뀌네. 이게 다 했는데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쵸? 희한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파워포인트는 잘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했는데 추정해도 계속 이렇게 이상 들어가네요.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죠? 자, 1000이니까 얘는 얼마겠어요? 기준이. 두 배라고 했잖아요. 2000이죠. 그럼 2000 이하, 2000 초과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금액을 다 어떻게 잡은 거야? 요 기준 금액의 두 배로 잡아가지고 이하 초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얼마를 분납할 수 있냐? 자, 보세요. 이하일 때는 그러니까 500만 원 이하, 2천만 원 이하가 나왔을 때는 얼마를 나눠낼 수 있냐면 요 앞에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에요. 그러면 얘가 500만 원 이하니까 기준이 250 초과니까 얼마야? 500 이하 나오면 얼마를 분납할 수 있어? 250 초과 금액 그래요. 그럼 얘는 250 초과 금액. 그럼 종합부동산세 똑같겠죠? 얘도 500 이하니까 기준이 250이니까 얘도 뭐라고 돼 있어요? 250 초과 금액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양도세는 2000 이하. 그럼 뭐라고 돼 있겠어요? 그리고 1000만 원 초과라고 돼 있겠지. 그죠? 그리고 초과는 전부 다 100분의 50 이하예요. 무조건 50% 반절까지만 돼요. 그러니까 전부 다 100분의 50 이하, 100분의 50 이하, 100분의 50 이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으로 해가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이 기준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기준이 250, 250, 1000이니까 기준 금액은 2배씩 해서 500 이하, 500 이하 초과, 이하 초과, 이하 초과해서 500, 500, 1000. 그리고 이하라고 됩니까? 500만 원 이하로 나왔을 때는 얼마를 분납할 수 있냐? 그러면 앞에 있는 기준 250을 초과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뒤에 초과. 그러니까 기준 금액을 초과해서 나왔다? 그럼 무조건 100분의 50 이하까지만 분납이 됩니다. 자, 그러면 기간은 재산세는 2개월이고요. 종합부동산세가 좀 깁니다. 얘는 6개월. 그리고 양도세는 2개월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작년 시험 문제에 뭐가 나왔냐면 재산세가 나왔거든요. 근데 왜 나왔냐면 얘가 작년에 개정됐었어요. 원래 얘가 500만 원 초과가 분납했었는데 250으로 개정이 되고 시험에 뭐라고 나왔어요. 재산세는 250만 원 초과하면 뭐한다? 2개월 안에 분납할 수 있다. 이렇게 냈죠. 이거는 되게 단순한 문제고요. 실제 시험은요. 뭘 내요? 그동안엔 얼마가 나왔어. 그러면 얼마까지 분납할 수 있니? 이렇게 나는 그렇게 내고 문제를 맞았니 틀렸니 이렇게 냈어요.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말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외웠다고 내가 이 분납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외우신 분들은 못 풀어요. 이 말이 뭔 말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자, 재산세가 납부기한이 7월 이러면 이렇게 돼 있잖아. 31일까지. 그죠? 근데요. 기한 지나고 분납 재산세는 몇 개월? 2개월. 지금 세금을 어떻게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일부는 요 기한에 내고 일부는 그 기한 지나고 2달 안에 세금을 나눠서 낼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죠? 그럼 문제는 뭐예요? 이때 얼마 내고 이때 얼마 내는지를 법으로 정해줘야죠. 네가 알아서 내. 그러면 만약 400만 원 나왔다. 그럼 나 이번에 10만 원 내고 나중에 390만 원 낼게.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지자체는 뭐 먹고 살아요? 그죠? 얘는 원래 일시불로 받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법으로 네가 나눠서 낼 수 있는 금액은 요 금액까지만 된다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자, 그럼 이 말이 500만 원 이하로 나오면 그 나온 금액 중에 250만 원 초과되는 금액을 요 납부기한이 1번과 요 분납기간 2번 중 요 금액은 언제 내는 금액을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잖아요. 500 이하면 얼마라고요? 250 초과되는 금액을 1번 기간 동안 내란 얘기야? 2번 기간 동안 내란 얘기예요. 그죠? 이 말을 이해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얘는요. 요 분납 기간 있죠. 요때 내가 나중에 나눠서 낼 수 있는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금액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 금액까지만 돼. 더 이상은 안 되고 요 금액까지만 나중에 2개월 안에 나눠낼 수 있고 나머지는 무조건 납부 기한 내 돈을 내야 되라고 정한 거예요. 자, 이 말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잘 보세요. 만약에 재산세가 400만 원 났다. 그러면 얼마를 분납할 수 있냐? 그러면 여기 보세요. 500만 원 이하로 나왔죠. 그죠? 그러면 얼마를 분납할 수 있다는 거야? 250, 이 중에서 250 초과되는 금액 얼마예요? 150만 원이죠. 그럼 그 150을 언제 낸다는 거야? 여기 2번 기간에. 그러면 얘가요, 400 중에 250 초과되는 금액은 최대로 나중에 나눌 수 있는 150만 원까지만 된다는 거지, 최대치가. 그럼 이때 최대로 150만 원 나누면 기한 내에 무조건 얼마는 내야 된다는 거야? 250 무조건 내야 된다는 거지. 그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를 이해하면 돼요. 자, 400이 나왔는데 300 먼저 내고 100만 원 나중에 내고 분납.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되죠? 왜? 아니 내가 400이 나왔는데 원래 250에 150까지 된다겠죠. 그럼 내가 은평구에 가가지고 분납한다니까 얼마 할 거예요? 400이요. 그럼 얼마? 나 이번에 300 내고 나중에 100만 원 낼게요. 그때 은평구청 그래요? 안 돼요. 왜? 아, 법에 250 내고 150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요번에 300 내지 말고 250만 내시고 나중에 150 내세요. 이럽니까? 아니지. 왜냐면 세금은 빨리 많이 걷는 게 좋은 거지. 그런데 뭐는 안 돼요? 200에 200은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왜? 400일 때는 내가 최대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은 이 중에 250 초과되는 금액이 얼마? 150만 원까지만 분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치가 150만 원까지만 된다 했잖아. 이걸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얘는 안 되는 거지. 얘는 가능하고. 그죠? 이 말을 이해를 잘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야. 실제로요, 재작년에도 종부세에서 종합부동산세가 400만 원인 경우 최대 150만 원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맞죠? 왜? 종부세도 누구하고 똑같으니까.
재산세하고 똑같으니까 400이면 최대 얼마까지 분납할 수 있다? 150만 원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맞는 지분이죠. 요게 이제 시험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말 뜻을 이해를 잘해야 돼요. 요 말은 내가 나중에 분납 기간 내 법에서 허용하는 네가 이 금액까지 최대 이 금액까지는 분납이 가능하다라고 정해놓은 게 이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이게 계속 나왔어요. 문제 몇 년 동안. 양도세 막 그것도 정답으로도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것만 외워서는 안 된다는 거지. 말뜻을 이해를 잘해야 돼요. 자,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맨날 얘만 외우니까 외웠는데 문제를 못 푸는 거야. 돌아버리는 거죠. 그렇죠? 자, 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 기준이. 자, 만약에 재산세 400만 원다. 얼마 분담할 수 있어요? 500만 원 이하로 나왔으니까 250 초과 금액인 150만 원. 이해가시죠? 자, 만약에 700이 나왔다. 재산세가 700만 원 나왔어. 그럼 얼마를 분납할 수 있다? 최대 분납 금액은 500만 원 초과니까 100분의 50이야. 또 반절까지죠. 그럼 얼마? 350. 됐죠? 자, 종부세 450만 나왔어요. 그럼 얼마 분납할 수 있다? 그죠? 얘도 이하잖아. 500 이하니까. 이게 기준이 이하인지 초과인지는 이걸로 하면 되잖아. 이거 2배로 잡으면 기준금액이잖아요. 2배니까 500이잖아. 그럼 얘는 500 이하잖아. 그러니까 이하니까 250 초과 금액이니까 얼마? 200만 원이죠. 그죠? 자, 800 나왔다. 그러면 얘가 기준이 500이잖아요. 2배니까. 500 초과됐죠. 그러면 100분의 50 이하. 그럼 얼마예요? 400. 그죠? 자, 초료변은 나왔다. 이거 1000이니까 2배면 2000이죠. 2000 이하네. 이하니까 기준 금액인 1000만 원 초과 금액 얼마? 그쵸? 500만 원. 3600 나오면 초과죠. 초과니까 무조건 초과는 다 뭐라고요? 100분의 50이야. 그래서 얼마? 1800만 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잘 보세요. 얘가 지금 최대치가 50%잖아요. 왜냐면 이렇게 볼 때 이때 내고 이때 나눠내는 거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분납은 지자체에서 혜택을 주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요. 이게 이렇게는 안 해준다는 거지. 먼저 내는 게 400인데 이 나중에 내는 금액이 먼저 내는 금액보다 이 금액이 크게는 안 해줘요. 400 나오는데 이번에 150 내고 나중에 250 이런 건 안 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최대치가 딱 반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500만 원, 얘가 지금 500만 원 이하면 250 초과 금액이잖아요. 그죠? 그럼 딱 500이면 이하니까 500이면 여기 들어가잖아요. 그럼 딱 500이면 얼마 분납할 수 있어? 250만 원이잖아. 그렇게 해도 50%잖아요. 그죠? 그리고 초과되면 무조건 뭐라고 돼 있어? 50% 이하, 50% 이하니까 딱 반절까지만 되는 거야. 최대치가. 그러니까 나중에 분납해서 내는 금액이 먼저 내는 금액보다 더 크게는 안 해주는 거예요. 당연히 이건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네가 나중에 낼 수 있는 금액은 이 금액하고 최대치는 딱 언제? 반절까지만 해주겠다. 그래서 초과는 전부 다 100분의 50 이하 금액으로 돼 있는 거고 이하일 때는 맥시멈으로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500인데 500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런 경우는 그 나온 금액 중에서 250 초과되는 금액만 분납이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계속 나오는 거라서 아까 있는 앞에 있는 기준 금액만 외우시면 안 되고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죠? 여기까지 완전히 얘는 이래서 얼마구나 해서 이 내용이 지금 다 이해되면 이걸 이해한 거야. 근데 여기서 뭔가 약간 헷갈리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아직 확실하게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그걸 정의를 하셔야 되는 건 나중에. 그죠? 왜냐면 그래야 이 문제가 나오면 안 틀리거든요. 여러분 문제를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얘가 지문이 한 줄 나왔어요. 한 줄. 5개 중에. 그러면 이 한 줄밖에 안 나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지문 한 줄을 이해를 잘못해서 잘못 이해를 해버리면 얘 때문에 이 문제를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문이 굉장히 잘 나온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400이라고 나왔는데 150만 원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근데 최대 100만 원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왔어. 그랬더니 그걸 맞았다고 골라버렸어? 그럼 그 문제 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최근에 계속 나온 출제되는 문제들이니까 여기까지 이해를 좀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죠? 자, 이거 이해 안 가시면 나중에 또 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요걸 한다고요? 기준은 250초가,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죠. 얼마를 분납할 수 있대. 그죠? 근데 기준은 2배를 찬다 했죠. 500, 500, 1000. 그래서 이하초과, 이하초과, 이하초과. 그래서 이하일 때는 앞에 있는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그래서 250초과, 250초과. 얘는 1000초과. 이하, 초과는 100분의 50 이하 금액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다시 보시면 그러니까 얘가 지금 400이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가 이하인지 초과인지 헷갈리면
요거를 보면 된다고요. 재산세가 250이 기준이니까 두 배로 잡는다 했잖아요. 그럼 500이 기준이겠죠. 그럼 400이니까 500 이하로 나온 거지. 그러면 이하니까 250 초과 금액. 그래서 얼마? 150.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리고 얘는 700이니까 500을 초과했으니까 100분의 50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또 얘도 마찬가지로 500 이하니까 250 초과 200만 원. 얘도 800이니까 50% 이하니까 400. 그죠? 얘는 2000 기준이니까 2000 이하니까 1500이니까 1000만 원 초과 금액인 500만 원. 그죠? 그리고 얘는 1600이면 얘도 2000 초과니까 100분의 50이야. 반절이니까 1800만 원까지 분납할 수 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가겠습니다.